네, 85회 전산회계 2급 풀이를 이론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 틀린 것을 고쳐서 외우시고요. 맞는 거는 맞는 거대로 됐고 이제 암기를 좀 합시다. 암기를 하자고 해서 좀 미안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우리가 회계 2급에서 쌤이 먼저 설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쵸? 얼마나 이게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실력이 되었을 때 이제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에 쌤이 기본 강의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산회계 1급이라든지 이제 세무에 올라가면은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회계 1급이나 세무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회계를 배운 사람들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갓 회계를 배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쌤이 설명하면은요, 얼마나 제가 그쵸? 미우시겠습니까? 막 분노할 수 있겠죠. 분개도 어려운데, 그쵸? 그래서 이런 거 몰라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개념만 조금 쌤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지금 그냥 그렇다라고 암기만 하세요. 자,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으로 인해서 효익으로 미래 현금 창출에 기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우리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재화가 있고요. 하나는 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권리도 있죠. 권리, 외상값 이런 거 받아야 할 권리,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요. 지금 내가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사업자가 자산을 보유하잖아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사업자가 치킨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치킨을 튀겨야 되겠죠. 그럼 치킨 튀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계가 필요하겠죠. 치킨을 튀길 수 있는 기계. 또, 그렇죠. 이 치킨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즉, 기계장치와 차량 운반구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돈을 주고 사게 되면은 당장 어떤 돈이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기계와 이러한 자동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미래에 뭐예요? 점점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자산은 들고 있으면은 미래에 뭐다?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맞잖아요. 내가 치킨 가게 하는데 건물도 없고 기계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어요. 그럼 내가 치킨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자산들이 기계, 건물, 차량 운반구 이런 자산들이 있어야만 미래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산은 미래에 돈을 벌어다 주는 그쵸? 잠재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은요, 미래에 돈을 벌어다 주는 잠재력을 말한다.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아주 우아하게 경제적 효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자,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빼요. 자, 내 거에서 갚을 걸 빼면은 진짜 내 거 남겠죠. 그거 누구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사장인 사업자인 내 거가 되겠죠. 맞죠? 사업자의 순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자녀 청구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은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 맞다는 겁니다. 자, 3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참, 물건을 참 미안해요. 자,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저번 달에 상품을 사왔어요. 돈을 줘야 되는데, 다음 달에 주기로 했어요. 그럼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죠? 내가 다음 달에 갚아야 될 결과가 생긴 거죠. 그럼 이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 미래에 돈을 줘야 되겠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준다면은 미래에 뭐예요? 어떤 자원, 그러니까 돈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돈이 줘야 되는 거니까, 주어야 하는 거니까 유입이 되는 거예요? 유출이 되는 거예요? 유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입이 아니에요. 유출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개념이 이 세 가지니까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요 유입을 유출로 바꾸어서 외워주시면은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복식보기 알고 있죠? 우리가 쓰는 보기는 복식보기죠. 복잡한 방식의 보기는
대잡히기는 원리가 사용된다. 뭐 출제위원이 좀 할 말이 없었나 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다음 중 비유동사상과 영업의 수익으로 짝져진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유동사상에는 투유무기가 있죠. 투유무기. 그럼 비유동자산이 앞에 와야 되니까 투유무, 투자, 유형, 무형자산. 그러면 2번은 답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2번이 뭐예요? 틀린 거지. 답 바로 나왔네.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죠.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3번. 회계사항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회계사항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 어떤 것도 있었죠? 그렇죠. 타임 발행수표, 가계수표, 자기하수표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죠. 송금수표, 우편한 증서, 일람 출구범, 공사채 만기자표, 배당금 영수증 이런 것들. 그래서 쌤이 외울 때 항상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송, 그렇죠? 공, 배, 타고, 대우로, 일가자. 좀 유치하지만 송이 뭐야? 송금수표, 공, 공사채, 만기이자표. 맞죠? 배, 배당금 영수증. 타, 타인방수표. 대, 대체자금 환급증서. 우, 우편한 증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일, 일람 출구범. 맞죠? 가, 가계수표. 자, 자기하수표. 선생님, 당좌자산 그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 교재 활용하시면 돼요. 자, 4번. 참, 그럼 이거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이겠죠? 자, 타임 발행수표 현금이죠? 그쵸? 그 다음에 주식은 아니에요. 가계수표 일가자 할 때 가. 현금이고요. 수입인지 아니에요. 약소금 아니고요. 자기가수표 자. 가자 할 때 자. 그래서 답은 가, 다, 파가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런 걸 암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풀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거래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손익계산서. 자, 이게 포인트예요. 손익계산서에는 어떤 게 나오죠?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을 현금 수령하다. 이거는 분기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자, 선생님이 분기 한번 해볼게요. 자, 현금을 수령하게 되면 현금 들어오죠. 그럼 차변에 현금, 대변에요. 계약금을 받으면은 선수금. 편의상 금액을 안 적을게요. 자, 2번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차변에 뭐예요? 수도, 강렬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죠. 그럼 답 나왔네. 맞죠? 대변에 현금을 줬다. 그럼 다음 몇 번? 2번이죠. 왜? 손익계산서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수익과 비용 나오면 되는 거니까 분기했을 때 수익 비용 나오면 돼요. 그럼 여기 비용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3번 토지를 매입하면 차변에 토지가 들어오고요. 자산, 대변에 당좌 수표를 줬으니까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얘들은 전부 다 자산, 부채. 얘들은 자산, 자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현금을 보통예금에 입금했습니다. 그럼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하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대변에 현금 나가니까 자산의 감소, 현금. 그러면 수익비용이 있는 거래는 2번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2번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거래가 있는 거죠. 5번 현금 가부족 계정 대변 잔액 2만원의 원인이 자 대변이 포인트죠. 동그라미 원인이 단기대금 이자 수입의 누락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선생님 얘기했죠. 현금 가부족은 차변에 있을 수도 있고 대변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이 밝혀지면은 반대편으로 사라진다. 그럼 얘는 대변에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사라지면은 차변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절대로 1번은 답이 안 되고 답을 고르더라도 2번과 3번과 4번에서 골라야 되는데 원인이 뭐예요? 이자 수입의 누락이죠. 그럼 단기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거니까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자 수익의 누락이니까
답은 4번이죠. 이런 문제는 거의 뭐 땡큐죠. 자, 6번. 다음 매출 채권 계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출액 중에서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발생주에 의한 단기의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모두 외상거래로 이루어졌다. 그럼 봐봐요. 이 매출 채권은 그냥 외상 매출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그거 알죠?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항상 자리가 차변이잖아요. 그럼 쌤이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쉽게 생각하세요. 매출 채권은 그냥 외상 매출금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전기 2월 돼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전기 2월. 만약에 지금이 X 만약에 3년도라면은 X2년도 전년도에서,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죠. 지금이 단기라면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죠. 그러면 전년도에서 이 20만 원이 왜 넘어왔을까? 전년도에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인데 못 받았기 때문에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은 아직까지 받지 못한 돈이다 그런 얘기죠. 그쵸? 그러면 아직까지 받지 못한 돈이 있었는데, 그쵸? 그러면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니까 어차피 채권은 자산이니까 차변은 뭐예요? 받을 거. 대변은 감소가 대변이니까 대변은 받은 거. 받은 거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회수한 거죠. 그러니까 회수한 금액은요, 항상 대변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분기할 때 알잖아요. 외상값을 회수하면은 외상매출금은 무조건 대변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은 전부 다 회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20만 원만큼 못 받은 게 있었다 그런 얘기죠.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받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그쵸? 이번 연도에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30만 원이에요. 그럼 회수한 금액은 당연히 어디에 적힐까? 그렇죠. 회수하면은 대변에 사라지니까 대변에 30만 원이 적히는 거죠. 뭐 이게 현금이 들어오던 뭐 보통예금이 들어오던 이렇게 적히는 거죠. 이게 뭐다? 회수액이에요. 기억하세요. 외상매출금 붕괴하면은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사라지죠.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은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사라지는 거니까 회수하면 사라지는 거니까 이게 회수액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아니 20만 원 받을 게 있었는데 30만 원만큼을 회수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에 얼마가 더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물음표는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단기에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물음표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즉 자산이 받아야 할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받아야 할 자산이 왜 증가했을까? 물건을 팔았겠죠. 그래서 이게 이 물음표가 바로 뭔가 하면요. 물음표가 바로 단기의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만큼 받을 게 있었다는 얘기죠. 이만큼. 근데 그 중에서 이만큼을 회수했다는 얘기죠. 근데 차기 이후는 뭐예요? 이거는 회수한 게 아니고 이만큼 받을 게 있었는데 이만큼 회수했죠. 근데 이번 연도가 끝나는 날인 12월 말까지 받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돈이 24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은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얼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30만 원과 24만 원의 합인, 여기 얼마? 54만 원이 있었던 얘기죠. 그럼 그 54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 정기에서 넘어온 거니까 나머지 얼마? 34만 원이 단기에 좀 더 받아야 할 돈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34만 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단기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차변에 뭐다? 받을 거. 차변에 받을 거. 대변에 회수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받을 게 이만큼 있었는데 회수한 게 이만큼이니까 아직 못 받고 남은 게 이만큼이었잖아요. 그럼 어차피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같으니까 요 30과 24를 더한 금액이 차변의 합계였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럼 그게 이제 54만 원인데 그 중에서 20만 원이
저번 연도에서 넘은 거고 34만 원이 단기에 생긴 건데 그 단기에 생긴 게 단기의 매출액이에요. 왜? 단기의 매출 거래는 모두 외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얘는 단기의 매출액이에요. 아시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잘 생각하면서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자, 7번입니다. 네, 7번 문제.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상품 공부할 때 쌤이 아예 상품 계정 이걸 외우라고 했죠. 자, 우리 상품 계정 한번 외워봅시다. 차변은 뭐죠? 저번 연도에서 팔고 남아가지고, 맞죠? 넘어온 거. 전기에서 이월되온 거죠. 그걸 다른 말로 기초상품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다시 매입을 하죠. 그쵸? 그럼 이만큼이 창고에 들어있더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창고에 이만큼 들어있는 금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판매 가능액. 그쵸? 항상 상품은 차변을 창고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 팔아버리면 대변은 뭐가 돼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요. 맞죠? 팔고 남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단기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원가 흐름의 과정을 선입선출법으로 했답니다. 그쵸? 그리고 총평균법을 적용을 또 한답니다. 경우에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 차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은 선입선출법부터 한번 쌤이 풀어드릴게요. 자, 이게 조금만 실력이 되면 나중에는요, 간단하게 풀 수 있지만, 쌤이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여러분들을 오히려,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회계 1급 가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상품 계정을요, 가지고 놀아야 될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쌤은 FM도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쌤이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FM도를 해도 충분히 시간은 많이 있어요. 자,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해를. 자, 이해를 해볼게요. 자, 선입이 있고 총이 있는데요. 선입으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기초에 10개와 100원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10개 곱하기 100원. 이렇게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매입을 했죠. 자, 3월 10일 날에 몇 개? 20개 200원. 그렇죠? 20개 200원. 20개 곱하기 200원. 그리고 7월 25일 날에 또 매입을 했죠. 30개 곱하기 300원. 그리고 8월 20일 날에 또 40개 곱하기 얼마? 400원 했던 얘기죠. 매입을 했던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어라? 기초가 어디 갔네. 그러면 기초에 10개가 있었고 뒤에 어떻게 했다? 차례대로 20개, 30개, 40개를 우리가 사왔다는 얘기죠. 근데 단가가 어때요? 똑같은 상품이지만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창고에는 자, 우리가 이제 판매할 수 있었던 금액이 판매가 가능했던 금액이 얼마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만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자, 9월 15일 날에 30개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 단가 700원 있죠. 얘는 무시입니다. 지금 기말 재고액, 그러니까 얘죠, 얘. 얘가 얼마인가 물었으니까는 얘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매출 총이익이 얼마입니까를 묻는다면은요, 요 700원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700원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봐봐. 내가 10개는 100원에 사오고, 얘는 200원에 사오고, 얘는 300원, 얘는 400원이죠. 근데 얘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사온 원가죠, 원가. 얘들은 원가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700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700원에. 그럼 700원에 팔았다. 말이 돼요? 아니, 비싸봤자 내가 사온 게 400원인데 700원에 팔았다. 이 말은 뭐예요? 100원짜리 팔았으면은 600원에 이거 언제 판 거고, 200원짜리를 팔았다면은 200원짜리를 700에 팔았다면 500원에 이익이 난 거고 300원짜리를 700에 팔았다면 400원이고
400원짜리를 700에 팔았다면은 300원의 이익이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700원은 원가가 아니고 뭐예요? 얘는 매가예요, 매가. 우리가 팔아먹을 때 원가에다가 이익을 얹어버린 그런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은 현재 이 문제에서는요, 필요 없어요. 왜? 기말 재고액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팔고 남은 거. 그러면은, 자, 이만큼 있었는데 30개를 팔았으니까, 자, 팔아봅시다. 먼저, 뭐가 먼저 나가야 돼요? 뭐가? 자, 뭐가 먼저 나가야 될까요? 먼저, 선의손주법이라는 거 하는 것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야 되겠죠? 그럼 누구? 10개짜리가 먼저 나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필로 대비는 어떻게 한다? 10개짜리를 곱하기 얼마? 100원짜리를 먼저 내보내고, 자, 그러면 30개 중에서 먼저 들어온 거 10개 보내고 나면은 30개 팔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20개 남아있죠? 그럼 20개는 이제 어디에서? 그렇죠. 다음 매입한 것 중에서 있잖아요. 순서대로 내보내면 된 거죠. 그러면 10개는 이제 날아갔으니까 이제 누구를 20개, 30개, 40개 중에서 20개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보내면 되겠죠. 근데 30개 중에서 10개 나왔고 나머지가 20개 남았으니까 그냥 나머지 20개 여기에서 다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20개 또 나가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곱하기 한 개당 얼마예요? 이게 한 개당 얼마짜리지? 200개짜리죠? 나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몇천 원까지 물어보면은요, 요거 두 개 곱해가지고 금액 나오는 걸 답을 하면 돼요. 근데 기말 재고를 묻고 있잖아요. 그럼 기말 재고는 누군데? 10개, 20개 뺀 나머지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30개, 40개죠? 이게 그대로 기말 재고로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말 재고액은 여러분들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남아있는 30개 곱하기, 자, 남아있는 30개 곱하기 얼마? 300과 남아있는 40개 곱하기 얼마? 그렇죠. 400을 곱해가지고 기말 재고액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금액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33은 구니까 얼마? 9,000원이죠? 그럼 9,000원에 잠시만요. 30 곱하기 300 9,000원이죠? 플러스 40개 곱하기 400 뭐야 이거 곱하기 400 16,000원이죠?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R 하면은 25,000. 그러니까 요거 곱한 게 9,000, 요거 곱한 게 16,000이니까 다 하면은 25,000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요 금액은, 자, 요 기말 재고액은 선입으로 했을 때 얼마가 된다? 25,000원이 기말 재고액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총평균법 한번 봅시다. 총평균법. 이제 여기로 갈게요. 그럼 어차피 이거는 똑같죠? 자, 어차피 요거는 그대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총평법은 쌤이 어떻게 판다고 했죠? 총평법은요, 그냥 기말에 가면 1년치의 합계를 일단 다 내란 얘기죠. 그러면 1년치의 합계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사온 게 전체 몇 개예요? 10개, 20개, 30개, 40개. 몇 개입니까? 100개죠? 맞죠? 그럼 100개. 그러면 이제 곱하기 얼마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 자, 금액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10개 곱하기 100개면은 1,000원이죠. 요거는요, 20개 곱하기 200개 하면은 4,000원, 339, 9,000원, 446, 16,000원이죠. 그럼 계산기 잡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기초상품이 1,000원이고요. 20개짜리는 2, 4니까 플러스 4,000원. 그 다음에 30개짜리는 300개니까 플러스 9,000원. 그 다음에 40개 곱하기 400이면 플러스 16,000원. 그럼 합이 얼마야? 3만원이죠? 그러면 전체 얼마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3만원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총평균법 우리가 기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공부했잖아요. 선생님이 총평균법 뭐라고 했죠? 판매할 때는 일단 뭡니까? 그냥 놔두고 기말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전체 사온 수량과 전체 사온 총 매입
전체 창고에 들어있는 이 매입액과 기초를 더해가지고 나온 이 금액 3만원에서 100개를 나누어 가지고 평균 단가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마입니까? 300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300개를 매출했다 이래 보라고 했죠. 그럼 매출 원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입 선출법처럼 하나하나 보내는 게 아니고 매출은 일단 30개 했으니까 30개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해요? 그냥 1년 전체의 평균 단가인 300원이 300원짜리가 30개 팔 나갔다. 이래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100개에서 30개 팔았는데 남은 몇 개? 70개고 단가는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300이니까 300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7321, 21,000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총 평균법 하에서는 21,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총 평균법 하에서는 21,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선입을 했을 때하고 총평균 했을 때하고 자, 요 차이가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선입일 때는 기말상부재고액이 25,000원인데 총일 때는 21,000원 되었으니까 25,000원에서 21,000원 빼면은 얼마? 4,000원 차이죠. 그래서 다음 몇 번? 차이를 묻고 있으니까 기말재고액의 차이를 묻고 있으니까 4,000원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쌤이 조금 복잡하게 요 T자 계정 두 개를 걸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드렸지만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상품 계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고 놀다 보면은요, 쌤이 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실력이 좀 되면은 그냥 얘만 보고 있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풀리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날이 안 와도 괜찮아요. 안 와도 괜찮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8번. 자, 다음 중 부채 계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4번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알죠? 우리 기본 수업했다면 수급 미지급 비용 당기 차입금이 부채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쌤 넘어갈게요. 자, 임차분양금이 답이죠. 임차분양금은 자산입니다. 왜?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주는 보증금은 내 거예요. 왜? 방 뺄 때 달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받아 나가야 되는 거죠. 집주인한테 잠시 맡긴 거예요. 맡긴 거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지 뭐.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자산이고요. 거꾸로 임대보증금은요. 그렇죠. 임대보증금이 부채가 되는 거죠. 다음은 4번입니다. 9번. 상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마모,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하여 실제 재고 수량이 장부상의 재고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 항목으로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건 쌤이 간단하게 그 이론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필기 하나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건 뭐 회계 1급에서 좀 자세하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뭐 기본 강의에서 그렇게 크게 다뤄진 내용은 아니지만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네, 필기 하나 할게요. 자,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모 손실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수량의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요. 뭔가 하면은 시가의 하락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박을 팔아요. 수박. 그쵸? 수박을 팔아요. 그러면 수박을 팔고 있는데 수박을 예를 들어서 내가 몇 개, 100개를 사왔어요. 100개를. 그쵸? 그럼 100개를 사왔는데 그 100개짜리의 수박을 80개를 팔았어요. 80개를. 그럼 80개를 팔았으면은 당연히 이제 저녁에 몇 개가 남아야 돼요? 20개가 남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장부는 어떻게 했다? 100개를 사와가지고 80개 팔았으니까 20개 남았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막상
창고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수박은 1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몇 개? 5개가 비는 거죠. 맞죠? 자, 수량이 없어져 버렸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감모손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수량이 없어져 버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누가 훔쳐갔거나, 맞죠? 또, 수박을 100개 사왔지만은, 그쵸? 100개를 사와가지고 몇 개, 80개를 팔았지만 20개 남아있겠죠. 근데 이 20개를 뭐예요? 정리하면서 어떻게 했다? 실수로 깨버린 거예요. 그럼 그 수박은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먹을 수 없죠. 깨트렸으니까. 그쵸? 어, 파손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버려야지. 그쵸? 이런 식으로 수량이 하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량이 하락한다. 즉, 실제 수량이 장부의 수량보다 하락하는 경우, 그쵸? 적은 경우에는요, 그 차익만큼은 뭐라고 한다? 수량의 하락, 감모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평가 손실은 뭔가 하면요, 이건 시가의 하락이에요. 시가의 하락은 이제 주로 이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진부하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진부하가 뭐예요? 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요거는 쌤이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케이스로 많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 전자매장 케이스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은 아닌데 우리 조금 오래되었죠. 한 10년 전에 왜 싸이월드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기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한 분들은 뭐 다모임도 아마 그쵸? 뭐 다모임도 있고요. 뭐 싸이월드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드림이버? 그쵸. 쌤은 아닌데 드림이버가 아니고 그 뭐지? 그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있어요. 뭐 있어. 근데 그건 제가 안 썼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모임, 뭐 세이클럽,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옛날에 좀 유명했거든요. 세이클럽, 다모임 또 뭐 있더라?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거. 싸이월드,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미니홈피 같은 게 이제 가장 이제 유행할 때 많이 팔리던 것 중에 하나가 전자매장 가시면은요, 그 디카가 참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디카를 사러 이제 가잖아요. 그럼 매장에 가면은 이제 디카를 많이 팔기 위해서 하이마트에서 디카를 진열대 위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요. 그쵸? 전시를 하게 되면은 손님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막 보겠죠. 만져도 보고, 막 찍어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어떻게 하죠? 어, 만지다가 떨어뜨려요. 그럼 바닥에 떨어뜨리겠죠? 그럼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게 파손이 된다. 만약에 파손이 되었다면 이건 뭐예요? 그렇지. 이거는 감모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디카를 기업들이 참 잘 만들었죠. 파손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 그럼 주로 뭐죠? 키스가 약간 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쌤 옛날에 이제 경험인데 매장에 이제 직원들이 안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디카를 살짝 올려놓고 도망가요. 그쵸? 그러면 그 디카는 뭐예요? 작동은 되지만은 약간은 뭐예요? 손때도 묻고 그리고 키스도 나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매장 입장에서는요, 이 디카를 일단 작동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그대로 판매를 하겠죠. 판매를 하지만 손대가 묻고 떨어뜨려서 기스가 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매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원래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열 판매하겠죠. 그럼 진열 판매할 때는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그만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부하, 즉 시가의 하락이 일어나는 거죠. 시가의 하락. 이런 시가의 하락을 뭐라고 하는 거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얘기는 좀 길었지만 갑자기 막 다모임 나오고 세이클럽 나오고 싸이월드 나오니까요. 추억에 잠겨가지고요. 잠시 좀 쌤이 조금 저 예, 좀 기분이 좀 들뜬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하락하면 평가 손실이고 수량이 하락하면은 감모 손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수량이 이제 하락한 거기 때문에 다음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거래 판로수만 알면 되는 거죠. 예, 다음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뭐 설마 거래 판료소 없으신 분, 참 거래 판료소 없으신 분이 아니고 예, 모르시는 분 없겠죠. 부채 증가가 어느 변이냐? 부채 증가가 대변이고 부채 감소가 차변이죠.
이런 거는 뭐 그냥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자, 11번. 순매출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순매출 공식 기억나십니까? 자, 어떻게 구하죠? 총매출 마이너스 매출 애누리와 환입 또는요 매출 할인이죠. 자, 총매출이 얼마입니까? 200만원. 매출 애누리 있어요? 10만원. 매출 할인 20만원. 그쵸? 근데 매입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순매출 구할 때 필요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필요 없으니까 쌤이 그냥 지울게요. 뭐지? 미안해요. 그냥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끄버리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200만원에서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 여기 있죠. 매출 할인. 그래서 200에서 20만원, 10만원, 30만원 빼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140만 나오겠죠. 답은 4번입니다. 뭐 등식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계정기입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번 기출에서도 쌤이 이거 설명드렸죠. 어떻게 하면 되고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자, 이거 분개하면 돼요, 분개.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요게 T자 계정이고, 여기에 상품이 있으면은, 이거는 분개예요, 전개예요? 전기죠. 그럼 우리가 그 회계기급 때 분개한 것을 전개했지만은요, 전개한 것까지 배웠는데, 전개한 걸 분개한 것까지로는 공부를 안 하셨잖아, 그렇죠? 안 했는데 쌤이 그 기출문제 풀면서 전개한 거를 분개하는 방법을 미안해요. 전개한 것을 분개로 돌리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얘는 그대로 놔두고, 자, 이 상품이, 자, 얘하고 분개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얘가 차변에 있으니까 상품을 차변으로 옮기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맞죠? 만약에 대변에 뭐가 있으면은요, 상품을 대변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품이 이제 차변에 있는 현금하고 분개가 되는 거니까 현금 앞에 놓아두면 돼요. 차변에. 그러면은 여기에 짝대기를 끄면은 여기 차변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차변에 상품이 있다는 얘기는 상품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차변에 상품이 있다는 얘기는 상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증가했다. 상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맞죠? 상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품을 사왔다는 얘기겠지. 그럼 답은요. 3번 아니면은 4번에서 답이 나오겠죠. 절대로 판 건 아니죠. 팔았으면 상품이 대변에 가야지. 그러면 상품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고 대금을 어떻게 했어요?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 대변에 현금 나갔죠. 그럼 현금을 주었다라는 얘기니까 4번도 답이 안 되겠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현금으로 준 거죠. 그래서 12번 문제는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따라 영업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우리 공부할 때 영업이익 구하는 정식 배운 적 있었죠? 뭐또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은요,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쌤이 전산에서 정기분 손익계산 작성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래 손익계산서는 차변의 비용이고 대변의 수익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전산에서 갑자기 손익계산서가 이상한 형태로 바뀌었죠. 어떻게?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차변의 비용이고 대변의 수익인데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요 등식으로 우리가 보고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쌤이 그때 이런 얘기했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익이 나오고 매출총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쌤이 그때 공식 적어드렸죠.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공식 못 외우시는 분들은요, 알죠? 우리 시험 칠 때 실무와 이론은 같이 풀기 때문에요. 그쵸? 혹시 이 공식 기억 안 나면은요, 이거 보시고 공식을 따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공식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손익계산서 구분계산 등식 어떻게 되었죠? 처음에. 자, 순매출액이죠? 순매출액에서 뭘 빼요?
매출 원가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여기에서 뭘 뺍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한다?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은 법인세 차감 전손익이 나옵니다. 이거 어차피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회계 1급이나 세무에 가면은요, 이런 공식에 대한 그 이론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못 외우시면 그냥 틀리면 돼요. 틀리면 되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왜 버리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셔야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이 공식 기억 안 나면은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전산에 손을 깨서 띄워가지고 이거 보면 된다고요. 이 공식. 그렇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회계 2급은 법인세가 법인기업이 아니고 개인기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회계 1급 가면은 이게 법인세 바뀌거든요. 근데 회계 2급은 이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소득세 차감 전손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소득세 비용을 또 빼면은요. 소득세 비용이라고도 하고요. 소득세 뭐 등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걸 이제 빼게 되면은요.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등식 외우셔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뭐, 회계 2급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 잘 안 나오지만 나오게 되면은 이 공식 외워서 풀거나 아니면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영업이익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 되는데 매출 총이익이 안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매출액 500만 원이 있네요. 그쵸? 여기에서 매출원가가 있네요. 얼마? 200만 원. 얘를 가지고 와서 일단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총이익은 얼마가 되나요? 500에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럼 매출총이익은 30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되는 거죠. 근데 비용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럼 누가 비용이고 누가 수익인지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참 미안합니다. 자, 누가 그러면 영업 판매비와 관리비이고 누가 영업의 비용인지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근데 이 비용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잖아. 그쵸? 맞죠? 그럼 쌤이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은 구분하는 게 쉽죠. 우리가 정말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쓴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접대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접대비하고 복리후생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빼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개만 빼면 돼요. 그러면 300에서 30만 원, 20만 원 빼면 되겠죠. 그럼 얼마? 250만 원 나오겠네요. 다음 몇 번? 3번이죠. 걔가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요 300에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둘 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유형계산 청구손실하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쌤이 영업의 비용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기, 용, 실. 맞죠? 기가 누구예요? 기부금. 용은요? 이자 비용. 맞죠? 실은요? 글자 끝에 무슨 손실 붙는 것들은 쌤이 전부 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개에서 거의 한정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14번입니다. 다음은 3번이에요.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보기에서 바르게 작성진 것은 무엇입니까? 쌤이 여러분들 그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설명할 때 얘기한 적 있었죠? 자,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많이 받았거나 너무나 많이 주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연도를 2월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 뭐였어요? 수익에서는 뭐가 있었죠? 선수 수익이 있었고요. 비용에서는요. 선급 비용이 있었죠.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가에서는 선수익이 리얼이고요. 나에서는 선급 비용이 디귿이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겠죠?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분들은요, 결산 이론을 보셔야 돼요. 결산 때 쌤 얘기했죠.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는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예상 발생에는 뭐가 있죠? 이런 거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솔직히 결산 이론 때 쌤이 그렇게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뭐 외우고 이럴 게 아니죠. 이거 진짜 이해만 하면 다 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론이 좀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이론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연이라면은요. 아, 그래. 너무나 많이 받았거나 너무나 많이 키웠던 거. 딱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아무튼 뭐 기억합시다. 자, 15번. 아래 거래의 기입이 필요한 보조부로서 올바르게 묶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런 거는요, 그냥 감으로 푸세요. 혹시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버리세요. 쌤은 얘기했죠. 이 장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장부들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외울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실무도 해야 되고, 맞죠? 이런 거 할 시간에 그냥 실물을 하나 더 보고 있잖아요. 그쵸? 뭐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계산 문제를 하나 더 보는 게 낫지.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볼게요. 자, 상품을 60만 원에 판매했으니까요. 매출냈겠죠. 그럼 매출했으니까 매출장 들어가겠지 뭐. 그럼 여기서 B가 없는 것들은 답이 아니겠죠. 그러면 3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겠죠. 뭐.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감으로. 그리고 40만 원 현금 받고 현금이란 말 나왔으니까 현금 들어오고 나갔겠다. 그렇죠. 그럼 현금 출납장 들어오겠죠. 그럼 C도 들어가야 돼요. C도.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인데 4번에는 현금이 아니 들어왔는데 현금 출납장이 없다니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1번.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끝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85회 전산회계 2급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